네, 안녕하세요. 스마트러닝 인사이드 포럼 2022 진행을 맡은 이민영입니다. 스마트러닝 인사이드 포럼 2022는 1부에서 민승재 유밥 대표이사님의 이니시에이티브를 시작으로 강원대학교 김상균 교수님의 키노트가 진행되었는데요. 비대면 연결 기술에서 비대면 콘텐츠의 시대를 주제로 한 이 강연에서는 메타버스와 같은 주요 비대면 기술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통찰력 있는 강의를 해주신 김상균 교수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인사이드 포럼의 2부에서는요. 언택트 시대의 HRD 컨텐츠의 진화, 그리고 우리의 대응에 대해서 산학계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컨텐츠의 확장성과 기술의 융합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 마련해 보았습니다. 컨텐츠의 진화가 HRD어에게 주는 시사점, 자, 우리 인사이트를 주신 연사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교수님. 윤정구 교수님께서는요,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에 재임 중이시고요. 영국의 브리티시 저널 오브 매니지먼트와 미국의 소셜 사이콜로지 쿼터리의 편집위원으로 역임 중에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창 교수님 와주셨는데요. 현재 서울대학교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님으로 계시고요. 경력개발센터장을 맡고 계십니다. 자, 다음으로는 황성현 대표님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구글 본사 HR 비즈니스 파트너와 카카오 인사총괄을 역임하신 바 있으시고요. 현재는 퀀텀 인사이트의 대표로 계십니다. 자, 김민석 리더님이시고요. 예, 반갑습니다. 현재 포스코의 인사문화실에서 전사 조직 문화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자, 저희가 사전 신청을 통해서 HRD 관점에서 현실적인 고민거리가 무엇인지 미리 질문을 받아보았는데요. 자, 잠시 후에 댓글창을 통해서도 현장 질문 받을 예정입니다. 현재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 시청하고 계시는데요. 다양한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댓글창이 보이시지 않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로 들어가시면 실시간 댓글창을 통해서 질문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윤정구 교수님께 먼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인터뷰에서 조직 내 새로운 협업 모델을 사례와 함께 설명해 주신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LG전자의 진명숙 책임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요즘에는 빠른 트렌드와 기술의 변화에 익숙한 후배 세대들이 리딩하는 영역이 존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평적인 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느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협업 방식에서도 선배 세대가 모든 것을 본인이 리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후배를 믿고 맡기게 되는 왜 권한 위임이나 자, 이런 식의 협업이 이루어지는 게 사실상은 좀 어려운데 그러한 선배 세대들은 어떤 식으로 변화를 시킬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포스코에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그 협업이 가능하다는 건 어떤 공동의 목적이 존재를 하고 이 목적에 대해서 서로 다른 기여를 할 수 있을 때 협업을 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정말 중요한 게 제가 가끔 협업을 강조할 때 그 쓰는 비유가 일종의 C줄과 날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선배 세대들은 주로 날줄의 역할을 하고 날줄이 기반이 돼 있어야 후배 MZ 세대들이 들어와서 여기에 C줄로 테피스트를 만들어 나가는 방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은 연구들에 대해서 제안해주는 획기적인 사례 하나가 구글의 그 하사비스가 사실상 구글에 들어오기 전에 한 연구였었거든요. 그 연구가 어떤 연구였었냐면 기억상실증에 걸린 환자들한테 미래를 한번 상상해 보라고 하는 연구였었어요. 그런데 상실증에 걸린 그 환자들한테 미래를 상상해 보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미래에 대해서 데이터의 차원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는 했지만 이것들을 구성해 가면서 생생한 그림으로 못 만들어낸다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 미래에 대한 것들이 일종의 C줄로만 데이터로만 제공이 되면 이것들이 구성이 안 된다는 소리거든요. 사람들은 그렇지만 그 상상적인 체험을 통해서 구체적인 현실로 구성을 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X세대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일종의
그것들에 대해서 날줄이 돼서 그것들을 구성할 수 있는 기반들을 형성을 해준다면 그 MZ세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거기에 C줄 역할들을 해가지고 그것들이 결합이 됐을 수 있을 때 미래에 대한 생생한 그림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협업을 한다는 것들은 사실상 X세대는 회사의 문화라든지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날줄의 역할들의 기반이 되는 날줄의 역할들을 해주고 실제 플레이어로 뛰는 사람들 그 MZ 세대는 이것들에 대해서 주로 C줄 역할을 해서 C줄과 날줄이 결합되는 방식으로 새로운 테피스트리가 만들어지고 이 테피스트리에 대해서 생생하게 서로가 상상을 할 수 있을 때 이 상상적인 체험을 그 현재로 가져오면서 위해서 미래가 만들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역할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X세대는 주로 그것들에 대해서 날줄, 회사의 문화라든지 맥락이라든지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아니면 과거의 핵심적인 경험, 중요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날줄의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그 MZ세대는 이거에 대해서 플레이어로서 C줄의 역할을 해서 미래에 대한 탭스리가 만들어지는 방식 이것들을 할 수 있을 때 협업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질문이 이제 선배 세대들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였었는데 결국에는 스스로 달라져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사실은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겠죠. 예. 그래서 결국은 그 X세대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화라든지 아니면 회사의 운동장 같은 걸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주로 하고 그래서 날줄의 역할을 하고 C줄의 역할을 한다는 건 거기에 전문가로서 플레이어로서 새로운 컨텐츠를 가지고 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소리거든요. 그러게요. X세대 분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자, 우리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현대백화점의 나균 소장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교수님이 말씀하신 정규직, 비정규직의 구분 없이 일의 가치에 따라서 급여와 그 체계가 구성되어 있는 조직이 실존하는지 궁금하다. 이런 질문을 주셨고 실존한다면 대표적인 그 회사의 사례를 조금 듣고 싶다.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그런 조직이 실제 있나요? 사실 요즘에 이제 그 HR 하시는 분들도 ESG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ESG 중에 그 소사이어티에 해당되는 것들이 회사의 어떤 문화라든지 아니면 이념으로 그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던 회사들은 옛날부터 사실상 그렇게 해왔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상 그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우리 회사의 바운더리 안에 중요한 멤버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회사들 뭐 옛날에 파타고니아라든지 아니면 그 일종의 코스트코, 스테이플스, 로스 그리고 레스토랑인 그 치포레 이런 기업들은 아주 옛날부터 그런 일들을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그게 도입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정규직, 비정규직의 문제가 중요한 거라기보다도 이 사람들이 회사의 사명에 대해서 기여하는 일종의 직무에 대한 가치들이 어느 정도 표준화가 돼 있고 이것들이 기반이 돼 있어야 직무를 기반으로 해서 그 컨트리뷰션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논란 자체는 직무급을 실시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들이 기반으로 깔려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그 나오고 있는 ESG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일종의 열풍 같은 걸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그런 것들에 대해 HR의 측면에서 보상이나 이런 것들 문제를 떠나서 이분들도 우리의 중요한 구성원의 한 멤버라는 것들로 멤버로 생각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회사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을 해주신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것들을 실천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건데 명쾌하게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다음은 이찬 교수님께 질문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사전 인터뷰에서 이찬 교수님께서 그 임직원들의 교육 몰입도를 위해서 VR 환경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주셨어요. 이에 대해서 하나시스템 노규원 차장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비용적인 측면이 좀 고민스러워요. 그래서 컨텐츠 제작이나 환경 도입을 따져보았을 때 그 효과가 있을까? 이러한 좀 의심이 좀 많이 듭니다. 근데 아마 좀 단계적인 어떠한 도입이나 확산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업의 VR 기술 도입에 대한 어떤 적절한 사례나 방향성이 있으면 조금 제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VR뿐만 아니라 뭔가 새로 도입할 때 저희가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영역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저희가 익숙해져서 그렇지 그러면 지금의 교육 방식은 비용 대비 효율성이 얼마나 있을까를 물어보면 또 다른 패러다임의 고민이 저희한테 오게 되는 거고 다른 측면에서 VR을 저희가 고민하는 거는 저희가 이렇게 뭔가 교육 시스템을 도입할 때 전사적으로 전 직원한테 판을 깔아놓고 시작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랜드 오픈, 백화점도 아닌데 교육도 그런 부분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은 VR 같은 부분 새로운 인터벤션을 저희가 도입할 때 파일럿 개념에서 가성비가 제일 높고 대표성 있고 굳이 초반에 비용이 많이 투자되지 않아도 괜찮은 표준화 모델을 뭔가 벤더와 협업해서 끌고 와서 우리 조직에 최적화된 방향으로 시작을 해 나가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고 윤종구 교수님께서 좋은 표현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동굴 속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동굴에도 처음에 들어가면 어둡지만 그 오래 있으면 되게 편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 HRD 혹은 HRM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너무 동굴에 오래 있지 않을까. 사실은 미래를 보고 조직의 미래 인력을 육성해야 되는데 뭐 앞단의 기조 강연에서 메타버스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 해주시고 대표님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우리가 먼저 밖으로 나와서 구성원들한테 여기 괜찮다. 그게 VR이 됐던 스마트 러닝이 됐던 효과성이 이런 부분에서 있으니까 가시적인 샘플들을 조직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 먼저 하면 되는데 네. 우리들은 좀 전체 판을 바꾸려고 하니까 네. 그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이 있네요. 예, 우리 두 번째 질문 좀 드려볼게요. 현대백화점의 나균 소장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DHL 같이 글로벌 기업들은 VR 기술을 이용해서 교육을 시키기에 충분한 자산과 재력, 또 네트워크가 있죠. 자, 그런데 중소기업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이게 또 현실이고요. 근데 중소기업들이 VR 기술을 어떻게 이용을 해서 비대면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지 그 좀 방안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앞단에 주신 질문하고 아마 일맥상통한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조직에서 가장 대표적인 핵심 기술 그리고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을 샘플링해서 중소기업에서도 바로 직무 교육으로 가시기보다는 핵심 가치나 리더십이나 이런 전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고민을 하시고 도입을 해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중소기업 나름대로 또 애로사항이 많지만 글로벌하게 보면 오늘 글로벌한 사례를 소개해 주실 패널 분들이 많이 오셔서 다행인데요. 또 우리나라만큼 중소기업의 HRD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는데 또 드물거든요. 그리고 뭐 유밥의 스마트 러닝처럼 각 기업이 사실 패키지로 담당자가 고민을 하면 그걸 중소기업의 대표님이 고민하실 수는 없고 담당자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스터디해서 국내에 있는 좋은 벤더들하고 파트너십을 맺어가면 너무 다 일일이 A부터 Z까지 자체 개발하려고 하지 마시고 협업을 해가시면 훨씬 더 가성비 좋게 효과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네. 자, 세 번째에 또 이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동아소시오홀딩스 강진상 책임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교수님 말씀처럼 비대면 컨텐츠를 통해서 HRD가 업무 현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텐데요. 지금 또 시기도 시기이니만큼요. 네, 자연스럽게 업무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비대면 컨텐츠가 잘 활용되지 않거나 활용되더라도 그 가치를 창출하지 못할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컨텐츠의 질이나 운영 방법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대면 컨텐츠가 업무 현장에서 그 가치 창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질문 주신 분도 그렇고 사실 요새 현업에 계신 담당자분들 스타디를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그룹 중에 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두 가지 키워드인 것 같아요. 현업에 대한 부분, 비대면에 대한 부분. 네. 근데 특히나 이제 직무 교육 중심으로 들어갈수록 디비전 HR의 컨셉으로 그룹에서 전체적으로 다 이거를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핵심 가치나 리더십 외에 공통된 역량 외에 직무 세부 내용으로 들어갈수록 현장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주시고 그래야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현장의 요구에 반응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프로세스 전문가가 하는 게 아니라 직무 전문가가 프로세스를 배워서 전달을 해야 하니까 게다가 비대면이기 때문에 허들이 몇 개 더 생긴 거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룹에서 혹은 기업 차원에서 조직 차원에서 인사나 교육에서 해줘야 될 것들은 이 소위 말하는 SME들, 잡 마스터들이 이 내용 전문성을 효과적으로 조직 내에 전파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공유시켜주고 그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함양시켜줘야 되는 건데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내 전문가들 기업에 저희 교육에 투입할 때 어떤 인센티브를 줍니까? 네, 그렇죠. 정답이네요. 어차피 네. 그 시간은 일할 시간인데 네, 그리고 시간 너도 그렇게 투자해서 배웠잖아. 해야 되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하면 거꾸로 입장 바꿔놓으면 내가 사내 전문가면 그러면 그 정도 비용을 갖고 이 정도의 인풋을 넣을까? 예. 뭔가 금전적인 혜택은 아니더라도 제도적으로 인사 제도적으로 연동시켜서 그분들이 조직 내에서 레코그니션 받고 충분히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은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어떠한 인센티브가 좀 있긴 있어야지 네. 하겠네요. 아유,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다음 질문은 황성현 대표님께 저희 질문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현대건설의 조성철 책임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개인 맞춤형 교육이 말은 하기 쉬운데 자, 실천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1대1 코칭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의 경우는 맞춤형 교육을 적용하기 쉬울 수 있으나 전사 관점에서 좀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교육할 때는 사실은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실질적인 개인 맞춤형 교육을 진행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저는 그 프레임워크를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개인화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또 이게 마치 하나의 패드처럼 전사 교육은 뭔가 잘못된 것이고 또 무조건 모든 교육이 1대1로 가야 되는 것처럼 하는 것을 좀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적에 맞는 교육이 어떤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될지를 고민을 하면 어떤 컨텐츠와 목적은 전사 교육과 평균적인 교육이 맞는 것들도 있을 거고요. 네네. 예를 들자면 핵심 가치라든가 전사 미션 비전이라든가 이런 영역들은 아직도 전사적인 관점에서 집단 교육이 유효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특히나 이제 온라인 콘텐츠가 강조되는 이런 비대면 시대에서는 당연히 그런 접근도 해야 될 거고, 그렇지만 조금 더 직무적이고 이 사람의 개인들의 성장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은 철저히 1대1 커스터마이즈와 퍼스널라이즈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모든 것을 적용한다기보다는 우리가 그 교육을 하는 목적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고, 그다음에 그 방법론에 있어서 이거 인터벤션이 전사적인 접근에서도 일부 영역은 또 클래스룸 트레이닝이 맞는 것도 있을 거고, 또 온라인 교육이 맞는 것도 있을 거고, 또 어떤 교육들은 내가 나의 성장 목표를 명확히 하게 만들어주는, 예를 들어서 구글에서나 글로벌 컴퍼니들이 많이 하는 이제 PDP라고 하는 이제 퍼스널 디벨롭먼트 플랜 같은 것들을 명확히 세우고, 조직장들은 나가는 방향들을 잘 코칭을 해주고, 그 계획에 맞는 여러 가지 커다란 메뉴 안에서 본인이 성장해야 될 방법들, 그걸 프로그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프로그램들을 선정하는 방법들을 맞춰주는, 또 본인이 그걸 주도적으로 선정을 하고 매니저들이 코칭을 해주는 방법이 적합하다고 보고요. 조금 더 프로세스 차원으로 본다 그러면 저는 사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우리가 이제 그 HRD에서의 컨텐츠를 만들거나 교육 훈련 체계를 만들 때 1차적으로 먼저 프로그램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프로그램들을 전사적으로 쫙 뿌린다든가.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HRD에서는 4P, P의 4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기존 방식대로면 어디서 데일 카네기가 유행하니까 데일 카네기 쭉 교육하고, 죄겔치의 리더십이 중요하니까 죄겔치 리더십을 쭉 뿌리고,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가고 그 뒤는 고민이 별로 없는 경우들이 많이 보게 되는데, 저는 이 4P의 순서가 이렇게 간다고 봅니다. 앞으로 갈수록 첫 번째 P는 포지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포지션과 역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 포지션과 역할 중에 전사 역량 향상에 기여되는 것이 어디에 프라이어리티가 있는 것이냐 한 것들을 어드바이즈 해주는 것이 전사 HRD와 전략 기능, 그다음에 각 현업에 나가 있는 LDBP들, 즉 Learning and Development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해야 될 역할인 거고, 그 다음에 그 포지션에 사람들을 매핑을 시켜야죠. 그게 person이죠. people이고, 그래서 두 번째 고려해야 되는 게 누구냐.
그 각각의 포지션에 맞는 사람들이 누구일 것이냐가 그 뒤로 가게 되면 핵심 인재까지 연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핵심 인재들과 개별적인 니즈에 맞는 사람들의 맞는 프로세스는 무엇이냐. 전사 관점에서의 뭐 온라인 트레이닝이냐 아니면 1대1 트레이닝이냐 그 방법이 나와야 될 거고 마지막에 나올 것이 프로그래밍인 거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전통적인 방식의 HRD에서는 이게 거꾸로 돌아가는. 그래서 왜 그러냐면 평균적인 사람들의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사람보다는 프로그램에 유행하는 것을 그냥 적용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네, 대표님 두 번째 질문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그러니까 사전 인터뷰에서 회사의 방향이나 전략에 맞춰서 컨텐츠를 개발하고 또 개인화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현대백화점 나균 소장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이 있습니다. 컨텐츠 개발 시에 실제 회사의 전략에 맞추는 것과 개개인이 가진 욕구나 역할, 니즈에 맞춰서 개인화하는 것 중 어떤 것에 더 집중을 해야 할지,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이게 질문에 대한 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것에 더 집중한다라는 대대한 답을 드리기보다는 사실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것이 먼저일 것이냐의 이슈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회사의 전략이 답부터 말씀드린다면 회사의 전략에 맞추는 것이 우선시 되고 네. 그 뒤에 그 방향에 맞는 개인의 욕구와 역할 또는 니즈에 맞는 것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저 두 가지를 분리한다면 이런 거죠. 회사의 전략이라는 부분은 좀 더 니즈에 가까울 것이고 개인들의 욕구 측면이라면 원트에 가깝겠죠. 네, 내가 하고 싶다는 것에 가까울 것인데 내가 하고 싶은 욕구가 물론 개인적으로 하나의 자연인으로서 하고 싶은 욕구가 있겠지만 그 모든 욕구가 회사의 전략과 딱 맞지는 않을 수 있겠죠. 아주 심플한 예를 든다 그러면 누구나 어학 배우고 싶죠. 중국어 배우고 싶고 영어 배우고 싶지만 그게 회사의 전략과 반드시 회사 조직 역량에 더 기여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는 분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 회사가 우리 회사의 미션과 비전과 전략에 맞는 조직 역량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들이 우선적으로 분석이 돼야 될 거고 그 조직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조직 안에서의 개발 포인트 그다음에 개발 포인트를 개인으로 내렸을 때 개인들의 역량이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먼저 돼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그 이외에 개인들의 욕구에 대한 것은 엄밀히 말씀드리면 교육의 차원이라기보다는 또는 역량 성장의 차원이라기보다는 약간 복리의상에 가까운 영역들도 많이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부분을 제외할 수나 아니면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 전략적인 차원에서 분명히 분리가 돼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어서 세 번째 질문 드릴게요, 대표님. 동아소시홀딩스의 강지상 책임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인화된 컨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자, 이 말씀에 굉장히 공감하신다고 하시면서 큰 조직의 경우는 데이터를 가지고 단위 조직별 니즈를 맞추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교육 데이터만 가지고 개개인별 맞춤형 컨텐츠를 개발하는 것은 사실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 같다. 자, HRD 관점에서 교육 데이터 이외에 어떤 데이터들을 함께 살펴보면 좋을지 자, 이 내용이 궁금하다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네. 여기서 이제 HRD 관점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앞에서 교수님들도 말씀 주셨지만 이제 HRD와 HRM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인 거고요. 사실 직원들 관점이나 경영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HRM이냐 중요한 것은 아니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인적 자산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이 일단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HRD냐 M을 구분하기보다는 전사 관점에서 컨텐츠를 고민하기 이전에 이 전략적인 가장 중요한 리소스에 대한 입체적인 파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결정이 먼저 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람들을 회사 전략과 조직 역량 향상에 맞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필요할 것이냐, 그 인재에 대한 데이터가 어떤 것이 필요할 것이냐 하는 것이 HRM에 있든 HRD에 있든 그건 통합해야 되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컨피덴셜리티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보상 데이터까지 HRD가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지금의 HRD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보다는 훨씬 더 좀 더 전략적인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HRD 또는 연수를 하는 팀이니까 이 사람이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만 우리는 갖고 있어. 이거는 사실은 목적과 수단이 굉장히
조치가 된 거죠. 그렇다면 제가 지금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많은 그 베스트 프랙티스를 보시겠지만 앞서가는 기업들은 사실은 HRM보다 HRD가 훨씬 더 전략적인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은 조직 내에서 뭐 이거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렵지만 좀 더 어디가 더 파워가 있어라고 얘기할 때 통상적으로 우리 전통적인 기업에서는 당연히 HRM이 더 힘이 세지. 뭐 참 아주 애매한 좀 민감한 얘기지만 또는 HRD는 연수만 하지 뭐 사람들 연수원에 불러서 강사님들 매칭만 시켜주지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훨씬 더 전략적인 접근을 하는 기업들일수록 HRD에서 미래와 관련된 또는 전략과 관련된 또 조직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데이터들을 훨씬 더 많이 갖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 회사의 차기 임원은 누가 될 거야를 HRM은 사실은 예측하기 되게 어렵죠. HRM이 갖고 있는 거는 보상 정보와 이 사람들의 뭐 평가 정보들일 텐데 사실은 잘하는 기업일수록 HRD에서는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차세대 인력이 누구야? 그럼 차세대 인력이 만약에 특정 마케팅 임원이 되는 후보가 있는데 그럼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마케팅 매니저인데 마케팅 디렉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역량이 더 필요한 것인가? 예를 들어서 마케팅 매니저로서는 A, B, C에 대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마케팅 디렉터가 되기 위해서는 A, B, DF가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그 DF를 채워주기 위한 방법들이 회사에서 제공이 되고 매니저는 그 방향으로 끌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HRD가 이러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냐 또는 HRD가 확보하고 뭐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정보가 우리 조직에 있느냐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린다 그러면 그런 개개인의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을 한다기보다는 어떤 역량이 필요한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 역량을 갖추는 데는 여러 가지 인터벤션이 필요하죠. 콘텐츠는 그 중에 하나일 거고요. 그 사람이 이 길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경력, 경로,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 하나만으로 하려고 하는 접근은 조금 제고가 돼야 된다.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우리가 모든 것을 개발해야 된다. 저는 이것은 더 이상 맞는 프레임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잘하는 기업들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우리에게 맞는 조직 역량과 개인 역량은 무엇이냐. 그다음에 이 사람이 향후 좀 더 나은 역할,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고 실제 HRD의 역할은 그 역량과 맞는 컨텐츠를 찾아주는 거죠. 아까 이상 교수님도 강조 많이 하셨지만 큐레이팅하는 역량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전사적인 접근도 중요하지만 각각의 현업 디비전에 내려가 있는 HR과 HRD가 그 역량들을 잘 찾아내서 배치를 잘 해주고 그것을 직무와 직급에 맞춰서 하나하나씩 채워주는 작업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답을 말씀드리면 그 데이터들을 조금 더 전략적인 차원에서 한 군데로 모으는 작업. 그래서 HRM과 D를 넘어선 데이터를 확보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 사람들의 앞으로의 경력 경로에 맞는 컨텐츠와 프로젝트와 개발 기회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 본인과 조직장, 그다음에 HRM과 HRD에 같이 공유되는 하나의 스트럭처를 만드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 저희 작년에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 이제 나눴었는데요. 얼마나 많은 데이터들을 저희 HR 부서에서 확보할 수 있는지도 굉장히 큰 이슈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고맙습니다. 자, 이제 김민성 리더님께 이어서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세상 에듀코의 임경성 차장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회사 내 다양한 지식 전달 플랫폼이 존재한다고 해도요. 직원들이 필요성을 느껴서 스스로 그 플랫폼을 활용하도록 만드는 과정은 또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직원들의 그 플랫폼 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저희 포스코는 지금 이제 포스튜브라는 플랫폼이 하나가 있고 또 이제 포스위키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린 이유는 두 가지 다 협업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포스튜브라고 하는 것은 그 기술러워 전수를 위해서 고군속 직원과 저군속 직원이 페어가 돼서 고군속 직원은 본인의 기술 노하우를 시나리오를 써주고 그다음 저군속 직원은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는 그 과정을 같이 하고 있는 협업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 만들어서 이제 직원들의 공유를 했을 때 그 직원들은 함께하면서 배우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사실 저희가 처음에 걱정했던 거는
이 포스튜브 제작을 할 때 그 직원들이 왜 이런 걸 만들어야 되냐.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이 있는데 굳이 우리가 왜 우리 부서의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냐 이런 질문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한 1년 정도 경험을 하고 나니까 직원들이 사실 이제 신입사원들이 들어왔을 때 막막하지 않습니까? 갔을 때 이제 선배들에 대한 어떤 이 대우 관계서부터 풀 것들이 많은데 자연스럽게 이 플랫폼에서 같이 영상을 제작하면서 선배들하고 함께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또 이제 배우는 것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단순히 이제 고근속 직원 한 명과 저근속 직원 한 명의 페어로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들어갔을 때 촬영을 하게 되면 여기도 보시게 되면 촬영할 때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과 서로 이제 교감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업무도 배우고 현장에 적응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작을 할 때 그 일단 포스튜브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잘 활성화를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뭐였냐면 일단 많은 직원을 참여시켜 본다. 그러니까 제작을 해본 분들은 사실 굉장히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지만 빠르게 그걸 해소를 시켜가면서 이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제작을 안 해본 분들은 아직도 이런 걸 왜 만드냐 이런 생각 가지고 계세요. 근데 저희 직원이 한 현장에 13,000명 정도 계시는데 지금 5,000명 이상 이 제작 경험을 참여를 해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작년에는 왜 만들어야 되냐 이게 있었는데 지금은 왜 만드냐 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잘 만들까 이런 질문들을 현장에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경험을 했을 때 가장 크게 느끼는 거는 실제로 교육에 필요한 사람들, 그러니까 교육을 받는 분들이 제작에 참여했을 때 그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거를 이제 느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계속 이제 현장에 그 다 같이 참여하는 어떤 교육 플랫폼을 많이 만드는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플랫폼에 있는 그 컨텐츠들이 잘 소비가 되게 하려면 실제로 이제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제작 단계에서 시나리오 구성하는 거 무엇을 만들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들이 그 교육을 하는 분들한테 제공이 될 수 있게끔 이제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 제작자분들만의 고민은 아닌 것 같고 회사 전체가 같이 고민을 해주면서 부서장, 그다음 경영층의 관심이 지속돼야 이게 성공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굉장히 그 포스튜브라는 거에 지금 혹하는데 지금 그 질문이 또 있어요. SK 이노베이션 배주리 연구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포스튜브 활용이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남겨주셨어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이와 같은 플랫폼을 아무리 잘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회사에서 자기가 가진 지식이나 노하우를 마음 놓고 풀어놓는다고 하는 게 사실은 쉬운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자발적으로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시작 단계는 자발적이긴 했지만 부서에 저희가 권유를 했고요. 시도를 해보자는 어떤 캠페인은 분명히 있었고 잘 됐을 때 그런 것들을 계속 홍보를 시키면서 이런 것들이 좋은 거다라는 인식을 좀 전환시키는 단계가 한번 거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는 이 포스튜브를 하게 된 게 어떤 선택이라기보다는 좀 필수적인 상황이었는데 포스코 내 이제 그 앞으로 한 5년 내 한 20%의 직원들이 정년퇴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 때문에 기술 노하우를 전수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 단순하게 가지고 있는 기술을 꺼내봐라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아니었고 회사에도 보면 다양한 작업 표준이 있습니다. 표준류가 있는데 그 표준을 기반으로 거기에서 고근속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노하우를 더해 주십시오. 또는 지금 안전이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있는데 각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안전 포인트들이 뭐가 있는지 짚어주십시오라고 저희가 좀 가이드를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조금씩 노하우와 안전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고 그러면서 그 부분들이 조금씩 넓어져 가고 있다.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고 계시는데요. 유튜브 댓글로도 많은 질문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공통된 2개 질문 골라서 저희가 질문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튜브라고 하는 협업 플랫폼을 만들어서 적용하기까지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해내셨는데요.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발생했던 문제는 없었는지, 그리고 있었다면 어떻게 해결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김민성 리더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도 좀 포함이 되는 것 네. 같긴 한데 실제로 운영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직원들의 공감대 형성하는 부분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래서 초기 단계에 저희가 어떤 목표를 제시하기보다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현업에서 뭔가 내가 만들어 보자 그걸 만들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이제 어려웠던 것 같고
사실은 그 포스코 안에도 보면 다양한 지금 그 노하우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사실 보안 단계가 다 있습니다. 네. 무조건 바깥으로 다 보여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부서 내에서도 우리 부서만 봐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보안 단계를 다 이제 설정을 해놓고 부서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거, 전사적으로 오픈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체계화시켰던 그런 작업들이 있었고요. 대신에 외부에서는 좀 어렵고 이제 보안이 이제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들은 이제 밖에서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사내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협력사분들도 사내 안으로 들어오셨을 때 이제 볼 수 있는 영상들 저희가 오픈을 했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안전 콘텐츠, 그러니까 안전 의식, 안전 이론, 그다음에 재해 사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오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협력사분들이 그 영상을 제작하거나 이럴 여건은 전혀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포스코에서 이제 저희가 안전부서나 각 부서에서 이제 안전에 관련된 내용들을 준비를 해놓고 그것들을 시스템에 등재를 해놓으면 그걸 이제 협력사분이 자연스럽게 이제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이제 그 어떤 건설 현장 들어갈 때 조업 전에 이걸 한번 다 같이 보고 생각을 해보고 들어가시게끔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 시스템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시스템적으로 준비하면서 개선할 부분들은 너무 많았습니다. 뭐 보안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걸 등재했을 때 각기 다른 어떤 기준으로 다 올리시기 때문에 전사 직원들이 다 올리시는 거기 네. 때문에 그 기준을 만들어가는 과정들 하다못해 등재할 때 영상은 200초 이상 돼야 된다. 뭐 이런 거부터 저희가 다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영상 제작 촬영 자체는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작업 같지만 실제 했을 때는 짚어야 될 부분들이 정말 많다는 걸 저희도 느꼈고 이런 것들을 저희 내부에서도 잘 정리를 해서 혹시 다른 데서 또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 어떤 그 시행착오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아, 좋네요. 안전에 관한 거는 참 좋네요. 누구라도 이렇게 볼 수 있으면 그에 대한 인식이 확장될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거 이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전통적인 HR 담당자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HRD 담당자분들은 VR 기술이나 시뮬레이터가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HR 담당자들이 이 기술을 활용한 교육 방식의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잘 할 수 있을지. 네. 네. 아, 그러죠. 전통적으로 나는 기술이나 숫자보다는 사람 좋아서 HR로 왔는데 이게 웬일일까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탤런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 탤런트 트랜스포메이션에서도 제일 먼저 스스로 이제 저희가 전제돼야 되는 것이 인사교육 담당자들부터 저희가 역량의 세부 요소로 들어가면 디지털 리터러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 자체가 뭐 본의 아니게 코로나가 그래도 꽤 많이 인사교육 분야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많이 앞당겨 준 거긴 한데 그런 측면에서 스스로 저희가 세부 역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함양이 되고 인지가 있지 않으면 앞에 질문도 들어왔는데 피플 어널리틱스 그러면 방법론에 지금은 너무 치중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저희 분야의 본질인 각 도메인 직원 경험으로 보면 채용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퇴사 이르기까지 각 도메인에서 우리 구성원들한테 어떤 경험치를 제공해 줄까 VR 교육도 마찬가지.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저희 스스로 먼저 노출이 되고 하다못해 저희 직무에서도 해당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써서 이 자소서를 언제까지 우리가 직접 읽어야 될지 인공지능한테 맡겨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접목해 가면서 아 그렇구나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파이널 디시전은 우리가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체험해야 직원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VR을 도입하는 데 따른 부담감, 내적인 공포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공감해주고 상쇄시켜주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유, 네. 맞습니다.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자, 이렇게 네 분의 연사님과 Q&A까지 저희 함께 했습니다. 콘텐츠가 나아갈 미래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짚어주신 윤정구 교수님, 이찬 교수님, 황성현 대표님, 김민성 리더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질문지에 채택되신 8분들 중에 7분들께는요, 구글 네스트 미니 AI 스피커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8분 중 아이패드 에어 3에 당첨되신 오늘의 베스트 질문 채택자는요,
현대건설의 조성철 책임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사전 질문은요, 연사분들께서 직접 선정을 해주셨는데요. 선물 받으시는 분들께서는 자, 개별로 수령 안내 메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네이버 클라우드의 이용진 과장님께서 코로나 시대 언택트 교육을 위한 클라우드 기술 활용 및 미래 방향성을 주제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미래 교육의 지향점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